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에 김기대 목사님의 기대되는 이야기.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2주가 왜 이렇게 빨라요? 그래요? 네. 해피 추석. 예, 해피 추석입니다. 네. 오늘이 당일이죠, 추석. 예. 네, 오늘 예. 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요, 뭐 달 보고 기도하는 건 뭐 네. 그렇고 달 보고 그냥 뭐를 생각할까요? 얼굴 동그랬던 옛날 애인 뭐 이런 사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응? 그이는 저 달을 지금 볼 수 어디서 보고 있을까? 있을까? 뭐. 아니면 세상 떠났을까?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이 지난번에 주신 책이요. 예. 예배당옆 영화관? 예, 예배당의 영화가 영화 평론집입니다. 그 예. 책이 너무 재밌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아니, 예. 영화관에서 그렇게 해박하고 깊은 지식과 고맙습니다.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목사님을 알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아, 뭐 영화 평론가는 아니고요. 요새 예. 그런 사람들을 영화 에세이스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영화 스필가 뭐 예. 그러니까 뭐 정식 평론가는 아니지만 영화를 예. 보고 이제 자기가 느꼈던 것을 네. 담담하게 써내려가는 그런 직책을 그런 직업을 영화 에세이스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예배당 옆 영화관.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교회 문 닫았을 때 네. 이제 영화를 막 몰아서 보면서 그동안 네. 생각했던 글을 모아서 책으로 냈죠. 네, 그 영화를 통해서 또 종교적인 깊이로 그 예. 해석을 하시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예. 읽었던 부분이 그 바울에 얘기하는 예, 예. 얘기예요. 이름을 예. 다 버리고 예. 그냥 낮은 사람으로 갔을 때에 바울이란 말 뜻은 본래 이름이 아니라 예. 별명으로 쓰이던 칭호였죠. 로마 문화권에서. 네. 예. 꼬맹이, 뭐 막둥이 이런 의미였어요. 막둥이. 예. 예. 제 별명도 막둥인데. 그래? 옛날 저 원로 코미디언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응. 구봉서 선생도 박둥이였죠. 막둥이. 막둥이들이 많아요, 요즘은. 선생님은 몇 둥이세요? 저도 그냥 막둥이? 막둥이인데 그런 네. 별명은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네. 자, 김기대 목사님의 예. 기대되는 이야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기대됩니다. 예, 지난번에는 우리가 술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 잠깐 히틀러와 스탈린을 언급을 했었죠. 네. 그 사람들이 술을 전혀 안 해서 굉장히 건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20세기 최고를 겨루는 그런 독재자가 됐고 극악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술 좋아하는 사람 중에 악인은 없다 이 말이 맞는 것 그렇죠. 같은 묘한 분위기가 연출이 그렇죠. 됐어요. 근데 또 오늘 더 반전인 게 이 네. 두 사람 모두 또 엄청난 독서가였습니다. 그렇다면서요. 히틀러는 책이 한 16,000권 정도가 소장돼 있었고요. 네. 스탈린은 한 25,000권 정도가 돼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대단한. 그 책을 이제 물론 외국인들이 쓴 책이지만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서 한 권은 히틀러의 비밀 서재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 있고요. 네. 또 한 권은 스탈린의 서재 그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독서 일기가 정말 무궁무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흔히 우리가 책 읽으면 뭐 유식하고 좋은 사람, 그리고 인품이 해박한 뭐 사람, 인품이 있는 사람, 뭐 그런데 이 내적 사람들은 취향을 쌓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랬을까?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 읽으면? 네, 자기 마음대로 읽고 자기 독선적으로 읽고 이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예 안 읽는 게 낫겠다. 잘못 읽는 거 보니. 그건 그래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예. 예. 괜히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 뭐 히틀러의 서재와 네. 스탈린의 서재를 중심으로 한번 책 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뭐 제 책도 있으니까 네. 뭐 그 겸사겸사 그렇게 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책 이야기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네. 히틀러의 책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네. 뭐 군사 서적이 제일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심지어는 또 카톨릭 신학책이 많았고요. 혹은 점성술, 뭐 또 심령술 이런 책도 많았고요. 또 네. 히틀러가 좀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건강 서적, 뭐 음식이나 섭생에 관한 건강 서적도 많았고요. 하여튼 다방면의 책을 다 읽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뭐 동의 이런 표시를 해놓고 또 동의하지 않음 어떤 이제 저자의 의견에 빨간색 펜으로 이제 동의하지 않음 써놓고요. 또 빼곡히 또 거기다 자기 메모를 써놓은 흔적들도 많이 네.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아주 히틀러는 대단한 독서 전문가였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이제 히틀러가 1915년이 이제 26살 때인데 그때가 1차 대전 때죠. 그때 이제 그 히틀러가 북부 전선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네. 26살이면 사실은 그 당시 징집 연령으로 보면 늦게 간 거죠. 요즘도 그쵸?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히틀러는 뭐 미루다가 네. 너무나 할 게 없고 어려우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군대라도 가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군대를 갔던 거죠.
근데 15년 11월 어느 날에 이제 전쟁이 잠깐 소강 상태에 들어서니까 근처에 있는 인근 마을에 있는 서점에 들어옵니다. 네. 거기서 책을 한 권 사옵니다. 네. 그게 이제 히틀러 독서의 처음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뭐 다른 책을 읽었겠지만 이제 네. 기록에 남은 첫 기록 독서입니다. 그 막스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베를린 건축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네. 그 책을 아주 꼼꼼히 읽었다고 합니다. 건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술 뭐 베를린에 있는 모든 문화적인 건축물 뭐 예술품 이런 것들을 다룬 책인데요. 네. 히틀러가 미술을 공부했거든요. 전문적으로 뭐 대학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미술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예술적 갈증을 군대에서도 이제 전투 중에도 아주 띄엄띄엄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나중에 엘버트 슈페어라고 하는 아주 2차 대전 중에 위대한 그 건축가가 있었는데요. 그 엘버트 슈페어하고 히틀러는 맨날 그 베를린의 앞으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겠죠. 베를린의 미래의 상을 보면서 베를린 모형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 우리 이제 베를린을 이렇게 만들어보자 이런 꿈을 꿨다고 해요. 근데 그건 뭐 망상이 되어버렸죠. 네. 베를린이 폭격으로 거의 다 망가졌으니까 말이죠. 네. 그런 흔적도 갖고 있습니다. 참 네. 희한한 분이죠. 희한한 사람이죠. 분이라고 붙이긴 좀 과분하고. 그러네요. 예, 예. 근데 1차 대전 끝나고 이제 이분이 이제 자꾸 이분이라 그러죠. 제가 다른 사람을 높이다 보니까 자꾸 히틀러한테도 이분을 붙이네요. 오해받기 딱 십상인데. 그무지. 그렇다고 방송 중에서 네. 또 뭐 육두 문자를 쓸 수는 네. 없고요. 네.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조금씩 이제 민헨을 중심으로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연설 네.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제 정치계에 좀 입문을 해서 초년 정치지망생이었죠. 네. 그 돈에 좀 여유가 생기니까 자기 아파트를 이제 하나 구하는데요. 뭐 전세겠죠. 산 건 아니고. 제일 처음 구입한 가구가 뭔지 아세요? 뭐요? 소파? 아니요. 책장. 책장. 그 책장에 여러 책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뭐 네. 칸트, 뭐 슐라이르마 이런 사람들의 책을 많이 모으면서 그걸 보고 굉장히 자기는 뿌듯해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거기서 또 그 심지어는 간디의 책도 읽었다 그래요. 간디하면 우리가 또 인류의 성자 아닙니까? 네.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엄청 네. 싸우고 그러나 또 폭력을 쓰지 않고 비폭력. 비폭력으로 해서 유명한 사람인데 왜 히틀러가 그렇게 간디에 심취했을까? 또 후대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답은 안 나오는 거죠. 네. 히틀러가 그런 걸 일기에 남기진 않았을 테니까. 네. 뭐 난 이래서 간디가 좋다, 이래서 싫다 한 거지 하진 않았으니까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당시에 그 독일인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은 아주 유대인을 점차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멸절시켜야 된다, 절멸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이 책을 어느 정도 열심히 읽었냐면요. 빼곡히 그 메모해 놓은 게 무려 1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책을 저도 뭐 직접 보지는 못해서 전체가 네. 몇 페이지짜리 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00페이지면 그래도 꽤 뭐 최소한 3분의 1은 되지 않겠어요? 그 3분의 1에 굉장한 그 메모를 해놨던 흔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미 정치 소년병일 때부터 유대인 말살을 계획했던 것이 아닌가. 그 책을 잘못 읽었네. 잘못 읽은 거죠. 쓴 네. 사람은 잘못했죠. 네, 왜 네. 유대인을 잘못된 멸절합니까? 책을 만났어. 네. 어?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히틀러의 그 독서 습관 중 제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페르긴트라고 하는 네. 그 책을 엄청 즐겨 읽었습니다. 페르긴트. 예, 페르긴트 뭐냐면 북유럽 노르웨이 쪽의 어떤 뭐 영웅도 아니고 한량 뭐 뭐라 그럴까 하여튼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모험담이죠. 일종의 모험담인데 네. 그 모험이 굉장히 건설적인 모험이라기보다는 네. 이 나라에 가서는 이 여자랑 사귀고 저 나라에 가서는 저 술을 마셔보고 이제 한량의 모험담이죠. 모험 기행문 같은 건데 방랑기죠. 네네.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네. 그 인형의 집으로 유명한 입센이네요. 입센. 예, 입센입니다. 네. 그 입센이 우리는 뭐 인형의 집만 알죠. 한 네. 여인이 자기를 찾아서 집을 나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재로 한 입센이 그 네. 저자인데요. 그 사람이 쓴 책이 페르긴트예요. 네. 근데 히틀러가 읽은 책은 또 누구의 페르긴트는 어떤 책을 읽었냐면요.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 히틀러의 정신적 스승이 있었어요. 네. 디트리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왠지 이 페르긴트 책을 좋아해 자기가 한번 이 책을 각색을 했어요. 본래 이건 희곡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연극을 위해 쓰여진 책이죠. 근데 이제 아마 그 에카르트는 그냥 일반 소설 형식으로 각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흔적은 없지만 아마도 예카르트가 히틀러한테 야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랬는데 페르긴트를 엄청 열심히 읽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이해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 서정적인 얘기 무슨 그런 걸 읽었을까? 뭐 자기도 방랑이 하고 싶었나 히틀러가? 전 세계를 방랑하다가 결국은 농부의 응? 아내. 예, 솔베이지, 호솔베이그라고도 하는 네. 그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또 결혼 생활에 정착을 못하고 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네. 나중에 이제 참 남자들이 그래서 문제예요. 그죠? 네. 갈 데 없으면 그냥 객지에서 죽지. 왜 기어들어와? 왜 기어들어와 맞아. 그냥 만시창이야 돼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는데 거기에는 그 솔베이그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솔베이그의 무릎에서 죽지, 이렇게 머리를 무릎에 기대고 죽죠. 네. 근데 하필이면 왜 그 다음에 남편이 죽은 뒤에 네. 솔베이그는 따라 죽냐 말이죠. 참 어떤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죠. 왜 그랬어? 그러니까 솔베이그. 우리 뭐 중학교다 고등학교 때 음악 교과서에 보면 솔베이그의 노래 많이 나오잖아요. 나라라라라. 맞습니다. 맞아요. 그 노래 잘하시네요. 오,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솔베이 노래 자체는 정말 서정적인 노래인데 뭐 네. 히틀러가 읽었다고요. 그 노래나 그 페르긴트 책을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왜 히틀러가 이 책에 왜 빠져들었을까? 그랬을까? 그건 참 궁금한 거죠. 아마 그런 절대적인 어떤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지 않았을까? 뭐 좀 사랑에 실패한 그런 이야기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천재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연설력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네. 잘못 이용하고 네. 또 평생 이제 학력 컴플렉스에 시달렸어요. 네.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유명한 분석 철학자가 있는데 중학교 동창인가 그래요. 네. 근데 항상 뭐 야사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이 항상 1등을 하고 네. 2등은 항상 히틀러가 했다고 그런 네. 이야기들도 전해지는데요. 네.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또 엄청나게 또 유럽의 부호의 아들이에요. 네. 그래갖고 2차 대전 중에는 자기 돈으로 전투기를 사가지고 나치를 막 공격하고 그랬어요. 분석 철학자 하면 보통 말로만 하죠. 이렇게 참전이 잘 안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히틀러와 또 비트겐슈타인의 또 네. 그런 악연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되게 재밌다. 히틀러는 천재는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천재성을 잘못 발휘한 거죠. 예. 네. 자, 히틀러의 서재. 예. 그럼 스탈린 또 어떤 사람이었냐? 네. 스탈린은 본래 레닌이 이제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하고 나서 자기가 건강이 악화됐거든요, 레닌이. 네. 후계자를 선정하면서 뭐 부하린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후계자로 삼으려 그랬죠. 네. 레닌은 그 안중에 없었어요. 네. 트로츠키도 이제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부하린, 트로츠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스탈린은 그 안중에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부하린이나 트로츠키는 굉장한 이론가였어요. 물론 레닌의 혁명 동지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독서력이 엄청 많았어요.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아마도 스탈린을 좀 무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실권을 잡았을 때 나도 너희들처럼 똑똑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책을 읽지 않았나? 그런 추정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래서 그 레닌이 스탈린은 아예 후계자로도 생각을 안 했는데 제일 좋은 게 돌쇠 같은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레닌이 뭐 하나 시키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레닌 입장에서 보기엔 그래도 부하린과 트로츠키 비해서 좀 못하다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운도 좋고 뭐가 여러 가지 조합이 되어서 이제 스탈린이 후계자가 됐죠. 네. 그 다음 이제 그 트로츠키와 부하린, 트로츠키는 이쪽 멕시코인가 남미에서 이제 암살당하고요. 스탈린을 피해서 도망 나왔다가 부하린은 끝까지 스탈린을 무시했는지 사람들이 너 돌아가면 소련에서 죽는다 라고 하는데도 괜찮아 고 갔다가 실제로 죽었어요? 그것도 이제 야사에 의하면 죽긴 죽어 처형은 당했는데 네. 뭐 스탈린이 직접 총을 쐈다는 말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유. 무시했던 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참 책이라는 게 네. 누구에겐 복수의 그걸로도 쓰이고 다 복수죠. 뭐 히틀러도 학력 네. 컴플렉스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네. 책을 많이 읽었고요. 그건 네. 좋은 거죠 사실. 학력이란 게 뭐 모든 게 아니니까 책을 읽어서 이제 자기의 그 사상을 쌓아나갔으면 좋은데 올바른 스승이 없었던 거죠. 그 멘토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멘토링이 아까 그 네. 페르긴트를 네. 각색한 그 에카르트라는 사람인데 네. 이분은 또 아주 신비주의에 푹 빠져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게르만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바로 히틀러 너다. 그리고 점지를 한 거예요. 어유. 그러니까 뭐 히틀러를
상대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죠. 에카르트는 디트리 네. 에카르트는. 근데 실제로 히틀러를 픽업한 사람이 그 에카르트죠. 근데 이 사람은 대단히 이 사람도 또 철학자고 문학가였는데 네. 그냥 픽업을 잘못했던 거죠. 잘못 찍었네. 잘못 찍었어요. 인류의 비극이 예. 그냥 시작이 그런 됐어. 얘기 있습니다. 1913년이면 1차 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으니까 그때 네. 이제 스탈린이 이제 너무 레닌이 보기엔 너무 무식해 보이니까 네. 너 비엔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와라. 그래서 비엔나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스탈린이. 네. 근데 이제 스탈린이 자기 하숙하던 하숙집 딸을 좋아했어요. 어우, 그래서요. 몇 번 대시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레닌이 영 스탈린이 못 믿어갖고 그 자기의 특급 참모인 그리고 브레인인 아까 말씀드렸던 부하린 아까 총살로 죽었다는 사람 네. 부하린을 시켜서 야 너 가서 비엔나 가서 스탈린이 공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래 갔어요 이제 전령처럼 갔는데 하숙집 아가씨가 너무 이쁜 거야 딸이 부하린은 키도 크고 네. 또 이제 오스트리아니까 독일어 쓰지 않습니까? 네. 스탈린은 독일어 실력이 사실 형편없었어요. 네. 근데 부하린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독일어도 잘하니까 처음부터 하루만에 꼬셔버렸어요. 어머나 나는 그렇게 공을 들여도 안 됐는데 누구는 하루 만에 그 스탈린이 나중에 사람들은 열받죠. 이제 뭐 야사지만 역사가들은 이제 그런 말을 잘 만든 역사가들은 그때 섭섭함이 부하린에 대한 복수로 나타났다. 그럴 수 있죠. 네, 남자들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요. 작은 거예요, 막. 작은 게 아니라 그게 자존심인지. 그러니까 이제 부하린도 어쨌든 혁명 동지니까 스탈린하고 감옥에서 자기의 운명은 결정돼 있으니까 스탈린하고 이제 협상을 맺었죠. 그래, 나는 네 손에 죽어줄게. 대신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부하린은 처형을 당했어요. 그 하숙집 아가씨는 안 당했고. 그 아가씨는 가족은? 이미 부하린이 사라진 거죠. 보통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그 잘생기고 뭐 외국어 잘한다고 너무 한눈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사귀고 말았구나. 사귀고 마는 거지. 나 부인인 줄 알았죠. 그렇죠. 남성들도 마찬가지지. 네. 얼굴 좀 잘생기고 키 크고 뭐 외국어 잘한다고 함부로 잘난 척하다가 부하린 꼴난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보지 맙시다. 탱자가라사대 외모는 중요치 않다. 그런데 그 가족은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부하린 죽고 나서 이분도 이제 부하린도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은 다 굴라크라고 하는 당시 소련에 그게 네. 있었어요. 집단 노동 수용소, 네. 강제 노동 수용소가 있었는데 굴라크로 다 보내버려요. 네. 아내와 아이들을. 그것도 모자라 갖고 첫 번째 아내까지 보내버려요. 굴라크. 어머나. 이혼한 첫 번째 아내. 어머나 그 뭔 죄야. 근데 그 중에 오스트리아 하숙집 딸은 없어요. 없어.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다행이다. 결혼 안 한 게 다행이다. 그래.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책의 이야기도 재밌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1913년이라 그랬죠. 1차 네. 대전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이에요. 네. 그때 이제 히틀러는 뭘 하고 있었느냐? 네. 비엔나에 가면 쉔브른 궁전이라고 굉장히 멋있는 쉔브른 궁전, 있습니다. 노란색. 예. 응. 거기 가보면 응.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리 화가들이 예. 이제 관광객들 초상화 그려주고 뭐 몇 분 네.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1913년 히틀러는 바로 거기서 거리 화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러니까 1913년 그해 여름이란 책이 네. 있는데 이것도 외국 네. 서적인데요. 그것도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그 책에 보면 1913년 보나마나 부하린과 스탈린은 쉔브른 궁전을 지나가면서 히틀러와 마주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네요. 그렇죠. 묘하다. 묘하죠.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김기대 목사님의 기대되는 이야기 2주 후에 다시 또 뵙기로 하고요. 예.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렇죠. 솔베그의 노래 혹은 솔베이지라고도 하죠. 네. 솔베이지 혹은 솔베그의 노래를 한번 네. 들어보죠. 그레그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것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 페리 퀸트가 나중에 이제 음악극으로 그러니까 오페라 대본처럼 본래 희곡이었는데 음악극으로 그레그의 작곡 덕분에 많은 노래를 거기서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솔베이그의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들으면서 예, 네, 저는 감사합니다. 물러나가겠습니다. 2주에 네. 뵙겠습니다. 예. 클래식